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무성계급 문화 대혁명의 참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대혁명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혁명을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부에 실세했던 예제닝이라는 분이 문혁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혁 과정 10년을 통해서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55만 7천여 명이 실종되었고요. 중국 전역에서 4,300여 건의 무장 투쟁이 일어나서 1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250만 간부들에 대한 집단 린치가 가해졌고 15만 5,500명의 비정상적 사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481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68만 3천여 명이 비자연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농촌에서도 실상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520만 명이 박해를 당해서 120여만 명이 비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혁은 이게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나 정치적 사건 아니면 대중운동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대학살극이었고 정말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의 대참상이 이러했기에 1981년 중국 공산당에서는 제2차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역사 결의의 제목은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특히 문화혁명은 1966년 5월부터 76년 10월까지 지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화혁명은 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래 당과 국가와 인민이 겪은 가장 엄중한 후퇴이며 가장 커다란 손실이었다. 문화혁명은 마오쩌둥이 일으키고 이끌었다. 이렇게 가명하게 문화혁명의 참상을 가장 엄중한 후퇴이며 가장 커다란 손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주석인 마오쩌둥이었다고 단정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은 이 정도까지 마오쩌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문화혁명을 직접 거쳐왔던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문혁에 관한 환상과 어떤 잘못된 견해가 많이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이선민 기자가 적고 있는 바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부격인 리영희 씨는 그런 문혁을 웅장한 인간 개조의 실험, 인간 제일주의, 보다 깊은 민주주의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쓴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과 같은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고 지식계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영향 하에서 어떤 친중 노선을 걷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빚어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역사적 문의와 이념적 편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3부작 책을 써서 슬픈 중국을 통해서 특히 이제 문혁의 참상을 밝히는데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오쩌둥이 대체 문화 대혁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가 이 문혁과 같은 거대한 대반란, 혹시는 이 정치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중국같이 넓은 땅에서 한 정치 지도자가 그가 원한다고 한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문화 대혁명의 광기를 빚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의문을 당연히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문 하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혁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 그 당시에 8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집체적으로 만들어낸 광란의 비극이었기 때문에 이 비극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학자들이 주목했던 바는 바로 마오쩌둥이 일으킨 정치적 모략극이라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대학진 운동 이후에 1962년 1월 7천인 대회에서 분명하게 대학진 운동의 실패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한 후에 일단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정치 권력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오쩌둥의 권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에 사불어서 마오쩌둥은 거의 날마다 중국 인민을 향해서 이제 계급 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던 중국 모든 인민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정계로 복귀하기 위해서 정치 모략극을 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암투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들 틈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정치 암투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제 정치 선동극이었고 그리고 또 대중 총동원의 드라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어떤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제 언론과 또 다양한 방식, 또 군을 동원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대중 선동이 있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문화혁명의 다른 양상을 보면 군중이 정치화돼서 군중이 그 대중 노선을 따라서 뭔가 과격한 혁명을
끊임없이 일으켰던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또 그 대중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조직이 사분오열 생겨나서 이합집산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강력한 계급 갈등과 사회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혁은 단순한 뭐 정치적 사건이나 뭐 대중이 동원돼서 일으켰던 이벤트가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중국 그 사회 아주 밑바닥 구조까지 내려가는 분열 양상을 보였고 또 그 갈등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홍위병 세대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에 있던 세대 갈등이 표출되면서 그 이제 앞 세대와 뒷 세대,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들과 그다음에 청년 세대가 이제 맞부딪혀서 싸움을 했던 어떤 세대 갈등, 세대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가 극단화됐고 이 그 정치가 무력 투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양상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회주의 공화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1950년대 권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선례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돼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된 노동자들이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67년 1월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 현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조직화된 이제 일종의 무장 세력이 돼가지고 지방 정부를 탈취해서 노동자의 자치 정부를 세우는 그런 식의 혁명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이 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대중을 군사 무장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돌출적으로 이제 무장 투쟁이 일어나고 그게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도시 내전과 그다음에 농촌의 대학살극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양상을 보면 문혁이 1966년부터 68년을 지나서 69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부터는 군부가 거의 전 사회를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명령해서 만들어진 혁명위원회가 바로 이제 군부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인데요. 그 군부가 정치화되어서 군사 독재를 실시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혁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양상은 바로 군사 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부터 정부가 과격 분자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계급 천민으로 지목됐던 사람, 반혁명 분자로 지목됐던 사람, 아니면 악랄 분자로 지목됐던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부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그 정부가 대민 테러를 가하는 시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문혁이 막바지로 치러졌을 때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면 1976년 4월인데요. 그때 베이징에 모인 100만에서 200만 되는 군중들이 반독재 반파쇼를 외치면서 4인방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극단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어떤 자유와 민주화의 운동이 또 중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혁명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천의 얼굴을 가진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한 상태에서 오늘 강의는 마오쩌둥이 과연 정치 모략극으로 어떻게 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혁명을 우리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오쩌둥의 권력 암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맨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중국의 이제 국가 주석이었던 리우 샤오치인데요. 리우 샤오치는 1959년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국가 주석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국가 주석인 리우 샤오치는 실제로는 실권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1962년 초부터 마오쩌둥이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리우 샤오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리우 샤오치가 그래서 실권을 쥔 국가의 이제 행정가로서 이제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이 문혁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권에 이제 제1막 1장, 제4장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국가 속에 더 깊은 국가가 있다. 정부 안에 그림자 정부가 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음모를 꾸민다. 정보를 조작하고 사실을 변조한다. 현실은 가상이다. 진실은 착각이다. 자유는 예속이다. 모르는 것이 힘이다. 비밀을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를 속여야 한다. 지금도 빅브라더께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마오쩌둥은 국가 속에 더 깊은 국가를 세우고 정부 안에 그림자 정부를 만들었다. 그의 음모는 치밀했다. 그가 친 덫은 촘촘했다. 그는 철두철미 자신을 속여서 비밀을 지켰다. 스스로도 100% 속았기 때문에 그는 인민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다. 국가 속의 깊은 국가에 직거하면서 그는 혁명 시나리오를 썼다. 그 드라마의 제1막 1장은 역사학적 우한의 희곡 해석파관이었다. 자, 내가 서문을 쓰고 제1막 1장,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친 음모를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다는 전제에 위해서 우리가 그 1965년에 전개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1965년 11월 30일 인민일보 제1면에 눈길이 갑니다. 인민일보 제1면에서는 세계 인민의 반미 방수정주의 투쟁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국무원 쪼운라이 총리의 연설문이 실렸습니다. 이 연설문만 봤을 때는 이게 뭐 과연 중국에서 뭐 특기할 만한 정치적 사건인가 거기를 갸우뚱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일날 같은 신문 인민일보 제5면과 6면에 걸쳐서 실린 한 편의 문화평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평론은 상하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야원위안이라는 신의 문예평론가가 썼는데요. 이 사람은 정적인 지명도가 거의 없는 무명시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쓴 이 한 편의 희곡이 왜 바로 그날 이렇게 신문을 장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학술 연구를 안에 썼는데 거기에 이제 편집자가 하는 말이 이 비평문을 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한편의 이 논쟁적인 글을 실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보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술적 자유다. 뭐 이런 식의 1956년 백과 제방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과 약간 비슷한 그 상황이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편집자의 주가 붙었습니다. 당시에 이 인민일보의 그 편집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베이징 시장인 펑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펑전이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 언론, 특히 중앙의 언론을 쥐고 있는 권력자였는데 이 권력자가 모종의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글을 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신문에 일간지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글이 실려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평론을 보면은 바로 이제 야원위안이 그러니까 심판 역사극 해석학원을 비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예 작품인데 이 문예 작품은 바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한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베이징의 이제 칭화대학교에서 역사학과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명나라에 관련된 중요한 저서들을 써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요. 특히 이 사람이 썼던 1949년에 썼던 주원장전이라는 역사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명나라 태조 그 홍무제인 주원장에 관한 전기인데요. 이 주원장에 관한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이제 그 민국 정부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정부 아래서는 이 주원장이 장개석과 어떤 유비 관계를 가져서 장개석을 비판하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널리 해석이 됐었는데 이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주원장과 마오쩌둥이 이제 공통점이 많거든요. 평민 출신임으로써 무장 봉기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통일하고 그 결과 통일 제국을 세웠다는 면에서 이제 매우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원장단을 통해 가지고 마오쩌둥을 칭송했다는 뭐 그런 식의 평가가 자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이제 50년대 승승장구하면서 대표적인 중국의 지식인으로 활약을 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베이징시의 부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961년에 썼던 역사극이 하나 있습니다. 희곡을 썼던 것이고 이 희곡이 베이징 오페라단, 그러니까 경극단에 의해서 상연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학원이라는 역사극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작에 대해서 느닷없이 1965년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61년에 발표된 희곡, 그리고 그게 또 상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특히 마오쩌둥이 이 희곡을 보고 극찬을 하면서 아주 좋은 작품이다 했는데 갑자기 4년 만에 저 사람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격에도 날카로운 송곳을 막 들이대는 그런 정말 독설의 문예평론이 나와가지고 중국 지식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우한을 비판했던 문예평론가는 34세기 신의 야원위안이었습니다. 이 야원위안은 그 전국적 지명도가 거의 없는 무명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우한이라는 그 역사학자의 희곡을 무지삼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뭔가 또 묘한 정치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우한의 희곡, 해석학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만 했을까요? 자, 이 사람이 이 평론에 썼던 글을 일부를 떼와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그 의도가 약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는 우한이 자상계급 반동 노선을 옹호하기 위해서 역사 기록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인민공사를 파괴하려 하였으며 지주와 분홍의 범죄적 지배를 되살리려는 검은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사보타주했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혐의를 건 것인데요. 이것은 중국 헌법에 의해서 위헌일 뿐더러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썼던 그 희곡 속에 뭔가 음모가 들어앉아 있었고 그 음모가 드디어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평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오쩌둥까지 나와서 그 희곡을 칭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정치 싸움을 또 벌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거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논쟁이 이 사람의
평론이 11월 30일 날 그 인민일보에 실린 이후부터 12월 내내 1월을 지나서 2월 초까지 계속 논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오쩌둥이 천원 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야오원이라는 사람은 중국 문화혁명계의 가장 중요한 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위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문화혁명의 선동부대 맨 앞에 천병으로서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4인방이라고 합니다. 이 4인방은 장춘차오라는 문예평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17년생이었고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상하이에서 아주 주요 인물로서 부상하고 있었던 문화계의 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오원위안이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뽑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칭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장칭은 바로 다름 아닌 마오쩌둥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1930년대 상하이에서 이제 영화 배우로 활약을 하면서 상해를 기반으로 자기 이제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홍원이라는 저기 이제 두 번째로 적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해 노동자 출신으로 문혁이 이제 노동자로 번져가면서 노동자 운동으로 급변할 무렵에 이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노동자의 대표로서 문혁이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인방이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10월 4일 날 모두 체포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저 이제 평론을 썼던 야오원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야오원위안이 이제 이 평론을 쓴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마오쩌둥의 의도였던지 아니었던지 일대 거대한 이념 논쟁, 정치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치 투쟁은 다름 아닌 그 해서 파관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은 자, 이제 우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르주아 사상, 자산계급을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는 그러한 음험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사회에 덫을 치듯이 이미 1961년에 저 희곡을 써서 뿌렸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나쁜 사상. 그러니까 저 사상의 실체는 수정주의인데 그 수정주의가 어떤 연극을 통해 가지고 퍼졌고, 그 당시 마오쩌둥이 칭찬했던 것은 마오쩌둥 자신도 그 당시에 깜빡 속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우한이야말로 굉장히 음험한 수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계와 그 정치계 그리고 또 지식계에 퍼져 있는 그 수정주의의 대표인 양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한 편에서 우한을 감쌌던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작품은 작품대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예 작품이고, 이 문예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막 벌어졌죠. 중국 언론에서 이 한편에 그 문예 비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이념투쟁, 이 이념투쟁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면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념투쟁에서 바로 이런 싸움이 전개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백화 제방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오쩌둥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 비판한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모아서 반우파 운동이라는 또 반격을 가하면서 55만 명이나 잡아가지고 강제 노역에 처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후대 역사가들은 인사출동의 양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 속에 있는 뱀을 끌어당겨서 나오게 빼내기 위한 마오쩌둥의 공공연한 음모, 혹시는 거짓꾀라는 말인데요. 저기서 양모는 거짓꾀라고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자, 마오쩌둥이 또 한 번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한이라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썼던 1961년 희곡, 그 희곡에 문제가 없느냐 한번 비판해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비판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이제 우한을 감싸면서 우한한테 실드를 치려고 했던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뒤에 물러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판이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판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제 마오쩌둥의 목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우한을 두둔하면서 학술의 자유를 옹호했던 지식인들은 문혁이 이제 발발하기 전후 모두 수정주의, 반동학술 권위 등의 오명을 쓰고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정부 내에서 우한을 감싸고던 권력 집단도 있었는데요. 이 권력 집단이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수정주의의 낙인을 받고 비판 투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방법은 늘 이런 식입니다. 뭔가 덫을 던지고 덫에 빠진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중운동을 일으켜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마오쩌둥은 그 방법을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한은 해서파관이라는 경극의 대본을 써서 대성공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1961년부터 64년까지 그는 벙터랑 랴오머우샤라는 사람과 함께 3명에서 그 베이징시 기관지인 전선에 칼럼을 게재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들이 썼던 이 칼럼들은 삼가촌이라는 제목으로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65년 11월에 이르렀을 때 우한은 공격의 타겟가 돼서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 공세에 부닥쳐서 이제 어떤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반혁명 수정주의의 낙인을 받고 자본주의 부흥 세력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과 함께 삼가촌이라는 칼럼집을 내고 또 우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논쟁에 기꺼이 들어가서 우한을 감쌌던 저 사람들은 모두 독초로 매도가 되면서 지식계에서 이제 배척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1968년 3월에 우한은 투옥되었고 69년 10월에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삼가촌 반단 집단으로 모여서 1965년 12월부터 이 세 사람을 향한 중국 전 언론의 집중적 십자포화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6개월 정도 시달린 후에 그 덩터는 문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던 1966년 5월 16일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한은 홍위명 집회에서 비투를 당하고 1969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비참한 사건들이 이어졌고 특히 또 우한의 또 개인사를 보게 되면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가정 파괴의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한의 부인인 그 미안전도 이제 문혁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수종주의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나름 이제 독초라고 몰리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배에 불려나가서 뭐 린치를 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결국 거의 한 3년 동안 시달리고 풀려나긴 했는데 풀려난 직후 곧바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우한은 그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60일 후에 쓸쓸히 사망을 맞이했고요. 그 마지막에 저 사진에서 보는 딸이 있는데 저 딸의 이름은 우샤오엔입니다. 우샤오엔은 이제 1954년생이었으니까 불과 한 21살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22살인가요? 1976년 9월 23일에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 바로 그때가 이제 4인방이 체포되기 불과 2주 전에 자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가정 파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한은 왜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우한의 가족들은 왜 저렇게 짓밟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그 비밀이 해석학원이라는 그 우한의 희곡 작품 속에 어쩌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종의 경강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저 사건을 유심히 관찰하며 저 해석학원이라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8년도였습니다. 마오쩌둥은 후난성에 내려가서 그 창사의 전통 악극인 생사패라는 작품을 관람을 했습니다. 이 악극을 관람한 후에 마오쩌둥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해서의 정신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훈시하고 다녔습니다. 이 해서는 명나라 때 충신인데요. 그 직언을 서슴지 않아서 가정제로부터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의지를 지켰던 그 유명한 그 전통시대의 유명한 충신입니다. 저 충신을 마오쩌둥이 가족들에게 닮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약진 운동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언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실상을 숨긴다는 것을 마오쩌둥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이후에 우한에게 특명을 내려서 해석파관을 집필하라고 했고 7차례나 수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이 바로 저 해석파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에 베이징 경극단에서 상연이 되었죠. 그럼 해석파관의 줄거리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명나라의 수상 서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낙향을 했는데 그 이 서계라는 사람의 아들 서영이 아주 불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농민의 토지를 강탈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 조옥산의 아들을 괴롭혀 죽이고 또 그 손녀인 소란을 납치하는 정말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란의 모친인 홍 씨가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마구 간청을 했는데 거기에 또 부패한 그 지방안인 양명우가 이미 매수를 당했기 때문에 조옥산과 홍 씨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명나라 수상인 서계의 아들 서영이 불황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처벌도 당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이때 응천부 손물은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해서인데요. 이 해서가 그 민심을 파악을 하고 이 사건을 막 들춰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서계의 아들인 서영이란 불황아가 이렇게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서계도 무사할 수 없음을 연루돼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서계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치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 환경이 조정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해서를 탄핵해서 파면하게 하는 뭐 그런 식의 조치를 취했고 결국 이제 황제의 파면장이 날라왔는데 파면장이 날라와서 해서 앞에서 딱 펼쳐졌는데 해서는 황제의 직인을 보면서도 죄수를 참수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건 끝이 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줄거리인데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줄거리죠. 탐관오리를 물리치는 충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오쩌둥이 분명히 우한한테 극으로 쓰라고 해서 우한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왜 갑자기 마오쩌둥이 뒤에서 야오원위안을 움직여서 해서를 공격하도록 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해서가 누구였는지 잠시만 살펴보면요. 실제로 해서는 이제 명나라 역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정 44년에 해서가 상소문 치안소란 것을 진상을 했고, 부패 관료와 민족의 고통에 관한 직언을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의 연호를 집집마다 너무 맑아서 재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이제 무례함을 범했습니다. 그 무례함을 범했던 이유는 황제한테 충격을 줘서 좀 제발 좀 정치에 눈을 뜨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식의 체근이었죠. 자, 그러니까 황제가 경로를 해서 해서가 투옥이 되었고 1960년 황제가 서거한 후에는 해서가 다시 나와서 추록을 해서 관직에 임용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는 뭐 그런 식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충신 해서의 조당지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서의 이야기를 우한이 이제 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베이징 시민들에게 또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림으로써 인기를 얻었던 작가였죠. 자,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파헤치려면 1959년 루산 회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참 대학진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 대학진 운동의 피해가 이미 대기근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에 사령관을 맡아가지고 어떤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펑더화이, 당시에는 국방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과 굉장히 원래는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운동을 할 때는 마오쩌둥한테 직접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아주 친분이 두터워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뭐 그랬던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펑더화이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진 운동은 실패로 가고 인민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을 이제 시를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긴 상소문을 써가지고 마오쩌둥한테 올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오쩌둥은 격분했고 마오쩌둥은 이 네 사람 그러니까 펑더화이와 함께 펑더화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부의 네 사람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펑황장저우 우파 기회주의 반당 세력 숙청 사건인데요. 이게 1959년 8월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펑더화이나 뭐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방에 가가지고 거의 억류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문역이 되면서 불려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반문자, 팽덕회, 뭐 장문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오쩌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불려나와서 저런 식의 고초를 겪고 그 결과 펑더화이는 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1974년에. 자, 그러니까 59년 자신을 비판했던 펑더화이에 대한 마오쩌둥의 사적인 원한이 집단 광기로 표출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오원이 뭐를 건드리는 거냐면 저 우한이 암암리에 마오쩌둥을 조롱했다는 감히 그 태영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마오쩌둥을 조롱한 일개 지식인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우한을 함께 때려잡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한이 이제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거의 3년 질질 끌려다니다가 감옥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오쩌둥이 그 베이징 부시장이었던 일개 역사학자 우한을 날리기 위해서 저런 모략극을 꾸몄을까요? 나중에 학자들이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가지고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우한을 날려야만 했던 마오쩌둥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오쩌둥이 굴비처럼 여러 사람을 엮어가지고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그 나름의 계략이었는데요. 좀 재미나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그것은 바로 숙청의 쓰리쿠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한을 날려야지만 우한과 연결된 다른 여러 사람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우한을 찾던 것이죠. 자, 우한은 베이징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이징시의 시장은 펑전이었습니다. 이 펑전도 혁명 원로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서 중공 중앙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베이징 내에서 이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마오쩌둥이 어떤 뒤에서 야오원위안을 시켜가지고 해석학원을 비판하는 이 비평문을 쓰게 만들었는데 이 베이징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출판사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기관지가 마오쩌둥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있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중심 인물이 바로 펑전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여러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가해가지고 결국 펑전이 어쩔 수 없이
저 평론을 실으면서 학문적 자유를 위해서 실른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제 편집자의 변에 보면 이 칼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이 평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함의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일단 학술적 토론으로 붙이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장문에 문예 비평을 실었던 것이죠. 다 펑전을 날리기 위해서 우한을 먼저 쳤다. 그럼 왜 펑전을 쳤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펑전이 바로 굉장한 권력자였고 특히 중국 언론을 쥐고 있었고 중공 중앙의 기관지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펑전이 국가주석 리우 샤오치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펑전과 리우 샤오치는 서로 동지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서 신경제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대성하고 있을 때 리우 샤오치가 이끌었던 그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펑전입니다. 그 권력 관계를 면밀히 잘 알고 있었던 마오쩌둥은 먼저 리우 샤오치를 치면 그 자기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막을 치듯이 슬슬 문예 비평 작품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또 우한을 옹호하는 그 정부 내에 아니면 지식계 여러 사람들을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하나씩 날려가지고 일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한은 덩토랑 랴오무샤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지식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그 사람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죠. 그러므로서 또 이제 펑전을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펑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한이 반혁명 문제로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우한이 썼던 저 희곡은 학술적 의의, 예술적 의의가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음험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한을 감싸면서 실드를 쳤던 사람이 다름 아닌 베이징 시장 펑전이었거든요.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마오쩌둥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펑전과 세 명의 이제 다른 정치 지도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엮여가지고 제거당하고 그리고 이제 리우 샤오치와 덩 샤오핑을 향한 이 숙청의 올가미가 점점 좁혀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건을 보면 저게 이제 바로 문혁이 게시됐던 가장 초창기에 벌어졌던 대중 집회인데요. 저렇게 대중 집회가 열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비판 투쟁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비판 투쟁을 줄여서 비투라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사람을 세워놓고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저 사람의 인격을 살해해버리는, 그래서 모욕을 줘서 정말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식의 이제 대중 집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그냥 나가가지고 뭐 대충 모욕당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 6월부터는 실제로 린치, 그러니까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린치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집단 학살까지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문혁이란 것은 단순한 정치투쟁이 아니라 이제 폭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폭력투쟁이 구체적인 타겟을 가지고 정부에 있는 수정주의자를 색출하는 작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펑전, 베이징 시장이고요. 그쪽 베이징 시장과 또 긴밀하게 연결된 한 명이 중앙군사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레이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50년대를 거쳐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반우파 운동하고 뭐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오른팔은 아니더라도 마오쩌둥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배신감을 느끼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저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제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전부에 있었던 장관 루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반우파 운동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혁 때 와서는 이 사람이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중앙정부의 실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던 양상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앙판고청 주임인데 이 사람도 한꺼번에 묶여서 저게 바로 이제 펑루러양 반당 집단에 대한 대중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엮어서 정책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저런 모략극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이 포스터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 눈앞에 보여줬던 포스터들인데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저 비판 투쟁 당하는 사람들이 펑전과 루딩이와 로레이칭과 양상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수정주의자들로 몰려가지고 반혁명 분자에 누명을 썼다 그럴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비판 투쟁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놓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 모든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마오쩌둥이 뭔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민하게 사후적으로 대응했던 것일까요? 사전 계략이었을까요? 사후 대응이었을까요? 자, 학자들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한데요.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설학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958년에 마오쩌둥이 해설을 배우자고 캠페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직언을 하라고
막 사람들에게 촉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명나라에 충신했던 해서라는 인물을 재발굴해야 된다, 재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 주장을 했고,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서 우환이라는 역사가가 해섭학원이라는 이곡을 썼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 대약진 운동당시에 허위보고를 일삼는 간부들을 질타하기 위한 마오쩌둥의 어떤 충심 어린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오쩌둥이 이 작품을 의뢰했을 때부터 이미 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이징 극단이 이 작품을 상연한 후에 마오쩌둥이 이 작품을 매우 극찬했다는 것이고, 언론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느니,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수작이라느니, 역사연구와 현실참여의 능숙한 결합이라느니, 고급 위용의 전범이라느니, 역사 연구를 혁명의 무기로 활용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1965년 11월에 우환이 수종조자로 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오쩌둥의 덫, 그의 양모, 그의 거짓 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61년 11월 30일 인민일보에 실린 야원이의 평론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된 문혁의 뇌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사료를 통해 아주 밝혀진 것인데요. 마오쩌둥이 야원이에게 구체적으로 이 평론을 쓰라고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으면서 9번 이상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막 쓰려고 노력을 했고, 11월 초에 그 상해에서 이미 문해부라는 잡지에 실렸고,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한 결과 드디어 그 중앙의 가장 중요한 일간지인 인민일보 5면과 6면에 걸쳐서 저 평론이 실렸습니다. 자, 그때 그 실릴 때는 문학품에 대한 학술 논의의 형식으로 전개되었지만, 이것은 이내 얼마 못 가서 이제 강력한 정치 투쟁으로 비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계에서 본격적으로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정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정치 운동은 다름 아닌 본격적인 정적 소탕으로 가는 첩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오쩌둥이 이 모든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문화 대반란의 음모를 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때 베이징에서 전 논쟁이 일어나고 우환이 잡혀가고 덩토가 자살을 하고 뭐 이랬던 1965년 11월 초부터 1966년 7월 중순까지 마오쩌둥은 베이징을 떠나서 남쪽에 우환과 항주와 상해 등지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우한에 가면은 그 자신의 이제 빌라가 있었고, 거기 개인 비서가 있었고요.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오쩌둥은 전통시대 황제와 같이 놀라운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통시대 황제들도 이제 내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음모를 짜고 있는지, 누가 어떤 성격의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행실을 하고 다니는지, 이런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이목인데, 마오쩌둥도 곳곳에 첩자를 박아두고 정보를 수집을 했던 굉장히 능숙한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능숙한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음모도 짤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마오쩌둥은 기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중앙에 있던 류샤오치나 덩샤오핑이나 펑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가 행정을 도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오쩌둥이 왜 떠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오쩌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보러, 스탈린을 보러 나는 하늘나라로 가버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허풍을 떨면서 기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 마오쩌둥의 정치 음모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난방에 간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문혁에 불을 질렀다는 것인데요. 1966년 5월 16일,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베이징을 떠나고 거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인민일보에 공식적으로 문화 대혁명의 개시를 알리는 통지가 실렸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문화혁명기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1950년대부터 계속 끊임없는 정치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에는 문화 대혁명도 다름 아닌 또 하나의 정치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이게 훨씬 더 규모가 큰 정치 운동이라는 것을 누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66년 6월 1일 그 인민일보 사설을 보면 벤 귀신과 소 귀신을 모두 쓸어버려라, 이런 식의 이제 무시무시한 말이 사설에 실렸습니다. 우기사신이란 말인데요. 저 우기사신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혁명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귀신으로 몰아가지고 청소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발언인데 실제로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러한 정치 투쟁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민은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1966년 6월 11일이 되면 무상개혁 문화대혁명 만세라는 일면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혁명의 의의가 뭔지, 왜 우리가 문화혁명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에 지금 숨어있는 수정주의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 각 조직에 어떻게 수정주의자들이 집거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암약해 왔는지, 그들을 잡아서 제거하는 새로운 혁명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목조목 논리를 제공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은 그 상황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가 1960년 7월 16일, 양자강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영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양자강을 유유히 떠다닙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보면 이제 몸에 지방이 많아서 물에서 잘 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힘들어서 하는 뭐 수영이라기보다 물에 떠다니는 건데요. 그 떠서 이제 1시간, 2시간을 막 흘러내려가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언론에 실린 거 보면 16km나 내려갔다고 하는데 약간의 과장일 수 있지만 마오쩌둥이 저런 식으로 이제 수영 쇼를 잘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8개월 만에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마오쩌둥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화 대혁명의 불을 질러서 전 중국이 문화 대혁명의 광열에 휩쓸려 들어가는 일대의 정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강에서 건강을 과시한 마오쩌둥, 베이징에 복귀해서 정권을 탈환하는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 이제 인민일보에 일면에 났던 저 사진을 보면 마오쩌둥이 물속에서 나와서 가운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영원히 마오쩌둥을 따라서 큰 바람과 경랑을 외치며 전진하리라.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총기관지들이 모여가지고 마오쩌둥 등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저거를 이제 돌아가서 한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야오밍 외환이 그 이제 우한을 비판하는 평론 한 편을 실으려고 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베이징 중앙 정부의 권력자들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싸움이 있었는데 불과 한 6개월, 7개월 지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중앙 언론을 완전히 재장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인데요. 마오쩌둥이 나의 대자보 한 장이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문혁의 뇌관에 불을 질러서 드디어 폭발시켜버리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글을 한 편 발표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사령부를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대자보로 홍위병을 향해서 중공 중앙을 점령한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 전국적, 무차별적 대반란을 일으키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했던 말은 혁명은 아무런 죄가 없고 반란을 일으킴에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혁명무죄 조반 유리의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혁은 마오쩌둥에 의한 반란의 기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한 폭동이었을까요? 과연 마오쩌둥은 문혁의 모든 과정을 기획했을까요? 만약에 마오쩌둥이 기획했다면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힘이 있었기에 저렇게 거대한 대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은 권력 암투를 벌이는 마오쩌둥의 의도를 간파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한 채 완전히 속아서 마오쩌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중을 격동시켰는데 군중은 마오쩌둥을 보위한다 그러면서 100% 순수한 혁명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마오쩌둥을 보위했을까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